LS 마린솔루션이 2,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유증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증 발표 직후 LS그룹의 주가까지 동반 하락했는데요. LS전선은 일단 다음 달까지 결정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앞서 지난 26일 LS 마린솔루션은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2,783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주는 전체 발행 주식의 60%에 달하는데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이 예고되는 만큼 공시 직후 LS 마린솔루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다른 LS 그룹 주가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최대 주주인 LS전선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쏠렸습니다. LS전선은 현재 LS 마린솔루션 지분 66%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소액 주주 입장에선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LS전선이 이번 유상증자에 100% 참여한다면 약 1,850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LS전선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LS 마린솔루션에 대한 지분율은 41%까지 떨어집니다. LS전선이 이번 유증에 키를 쥐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려면 LS전선 이사회가 열려야 하는데 이번 주는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르면 6월 초 결정할 예정인데 6월 3일 대선 등 일정을 감안하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삼성 SDI,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퓨처엠 등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최대 주주가 전량 청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은 27일 코스닥 시장에서 7.93% 하락해 장을 마쳤는데요. 주주사인 LS 어제 종가는 전날 대비 3.34% 하락했고 계열사인 LS 에코 에너지 4.86%, LS 네트워크스 2.39%가 각각 하락해 장을 마쳤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LS증권을 이용한 해외 투자자들이 배당 소득의 일부를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LS증권의 잘못이란 입장인데 LS증권도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LS증권에서 홈택스 오류가 있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네, 이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홈택스상 금융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수기로 직접 입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LS증권은 연간 합산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지만 이 해외 배당 소득 중에서 일부가 이 홈택스상의 금융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증권사는 자사 고객들에게 지급한 이자 소득과 이 배당 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매년 2월까지 제출하는데요. 이번에 오류 대상이 된 고객들은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되면서 동시에 그 금융소득에 해외 배당 소득이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해외 배당 소득이 홈택스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국세청은 이 LS증권이 제출한 이자 배당 소득 지급 명세서상의 세율 표기란에 이 배당 관련 세율을 잘못 기입한 게 오류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은 14%인데요. 이 엉뚱한 숫자를 이 증권사가 입력했다는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컨대 14%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해외 배당 세율이 10%라면 그 차이인 4%를 입력했다며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다가 끝내 신고 납부를 못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배당 소득 입력 오류가 다른 증권사들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LS증권은 이 세율을 잘못 입력한 게 전혀 없고 국세청 홈택스 오류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키움증권에서 홈택스상 일부 소득 누락이 발생했을 때도 국세청과 증권사는 니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SBS BJ 박규준입니다. 한편 이지스 자산운용이 그간 투자했던 스페인 오피스 빌딩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매입가보다 다소 싼 가격에 팔리면서 투자자들은 투자액의 절반가량만 건질 전망입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이 해외 부동산을 저가에 팔았다고요? 네, 이지스 자산운용은 현지 시간 26일 이지스 글로벌 자산운용 204호가 운영 중인 스페인 부동산의 6,300만 유로, 우리 돈 980억 원에 매각하면서 엑시트 절차에 나섭니다. 해당 부동산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글로벌 식음료 기업 네슬레 본사 사옥으로 총 27,606제곱미터의 면적으로 2개의 오피스 빌딩과 기타 3개 부속 건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023년 말 기준 감정평가 금액은 7,530만 유로였지만 더 낮은 가격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투심 악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임대율 93.8%를 차지한 주요 임차인 네슬레의 계약 만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여유가 있었지만 이지스 자산운용이 내년 부동산 담보대출 최종 만기를 앞두고 리파이낸싱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매각을 시도해왔습니다. 이렇게 저가에 팔리면서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날벼락을 맞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주단인 포스트뱅크의 매각가인 6,300만 유로 중 5,020만 유로를 상환해야 되는데요.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274만 유로, 우리 돈 약 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매각 관련 용역비와 세금 등 부대 비용을 지급한 이후에야 개인 투자자들에게 114억 원가량이 정산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이지스 자산운용은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에서 해당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해 556억 원을 모집했는데요. 누적 배당금을 포함해 매각가까지 정산하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49%, 약 270억 원 정도를 회수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매각은 올 들어 해외 부동산 펀드 매각 첫 사례인데요.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운용사들의 펀드 손실로 인한 진통과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하이브가 2,400억 원 규모의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전량을 중국 텐센트에 넘깁니다. 하이브는 보유 중인 SM엔터 지분 전량에 해당하는 221만 2,237주를 텐센트 뮤직에 매각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텐센트 뮤직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초 주말과 어린이날, 또 대체 공휴일 등으로 내리긴 휴일이 있었는데요. 황금 연휴라서 소비가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 동안의 카드 소비가 오히려 부진했다고요? 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지난주보다 18.4% 줄었습니다. 3일부터 6일까지 내리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쉬는 동안 국내에서 씀씀이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지출도 지난해보다 5.1%, 전주보다 18.9% 줄었습니다. 가맹점 카드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3.4%, 전주보다 22.7% 감소했습니다. 또 이제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소비 부진으로 내수 침체 장기화를 또다시 확인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관측에 무게가 실리게 됐죠. 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며 이번 연휴에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연휴에 국내 소비가 확 줄어든 만큼 하느니 내일로 예정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대폭 낮출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지난 14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전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낮춘 바 있습니다. SBS BG 이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내다보는 경기 상황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내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개점 전인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회복됐는데요. 그러나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먼저 이번 달 기업 심리 지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이번 달 90.7로 지난달보다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번 달의 경우 지난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는데요. 지수 자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평균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CBSI는 94.7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고요. 비제조업 CBSI는 88.1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달 기업 심리 지수가 이렇게 크게 개선된 이유는 뭔가요?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 유예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이는 단기적인 호재라며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하고는 무진해 개선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업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흐름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석유 정제와 코크스, 비금속 광물, 화학 물질과 제품 등이 호조를 보였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 정제 마진과 화학 업종의 이익 개선 기대가 있었고 계절적으로 건설 공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 공사가 늘어나긴 했지만 건설업 업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최근 고용 시장이 얼어붙는 한편 근로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초단기 근로자, 이른바 기워커가 늘고 있죠.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이를 반영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은행에서 급여 인정 기준이 바뀐다고요? 네, 하나은행이 우대 서비스를 주는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타인으로부터 건별 50만 원 이상 급여나 월급 등의 내용으로 입금 실적이 있어야 급여이체로 인정해줬는데요. 앞으로는 월 합산 50만 원 이상이면 급여이체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 서비스를 주는 예적금 등 15종 상품에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단기 계약 등 근로 형태 변화로 시급, 주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증가해 급여 인정 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어떤가요? 네, 국민, 신한, 우리 등 나머지 4대 은행은 아직 건당 금액 50만 원 이상이라는 급여 이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주요 시중은행 중에선 가장 먼저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바꾼 건데요. 급여 통장을 많이 유치할수록 현금 흐름 확보나 단골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도 변화는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일자리 근로자는 지난해 140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폐기됐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 임대 보증 가입 시 주택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도 개선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폐기가 됐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6년 단기 등록 임대가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해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10년은 내놔야 했는데 6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 등록 임대가 다주택자의 세제 회피 수단이 됐다며 폐지됐는데 약 5년 만에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등록 임대로 내놓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 대신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올릴 수 없고 6년 동안 의무 임대를 해야 해 본인이 거주하는 건 제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 도입으로 공급 물량이 늘면 임대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가입 기준도 개선한다고요? 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이 90%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부 악성 임대인들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주택가격을 부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고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됐으니 세입자에게 안심하라는 식의 전세 사기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택가격 산정을 할 때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합니다. 감정평가 가격은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보증회사가 선임한 감정평가기관이 진행하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지역 내 주택 이상 거래를 현장 점검한 결과 100여 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할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먼저 정부의 현장 점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주요 아파트 80개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체결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를 점검하고 기획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하나의 주택 거래에서 여러 위법 의심 행위들도 나와 행위들로 따지면 총 136건인데요. 이 가운데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탈세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한 매수인은 강동구에 23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3억 원을 빌렸지만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수도권 주택에서도 이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네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1,297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총 555건의 거래에서 위법성이 적발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편법 증여와 특수 관계인 간의 차입금이 과다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은 다음 달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현재 버스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 시내버스 노조는 6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밤사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은 결렬됐지만 파업은 미뤄졌네요.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자정 지나서까지 9시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의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다만 노조 내부 회의에서 파업 여부를 투표에 붙인 결과 78%가 파업 유보에 찬성하면서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업주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파업을 하는 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쟁점인 통상 임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라 양측이 합의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면 부산과 창원의 버스 노조는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죠. 네, 부산 전체 147개 노선에서 2,500여 대 시내버스가 멈췄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와 창원시가 각각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해 운행 중이긴 하지만 기존 시내버스 수송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울산과 광주 버스 노사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울산 버스 노조는 일단 파업을 보류하고 임단협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고요. 광주 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2시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파업 찬반 투표에서 89.2%가 파업에 찬성하면서 오후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역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와 지역 기업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지방은행들의 건전성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일단 지방은행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네, 부산, 경남, 전북, 광주은행과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 위주로 영업하는 IM뱅크까지 5대 지방은행의 건전성을 봤는데요. 5대 지방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1.04%로 2022년 이후 계속 증가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 0.39%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실자산으로 취급하는 고정이하 여신도 지방은행들의 기업대출의 경우 올해 1분기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며 1년 새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방기업들의 폐업과 부도가 늘면서 지방기업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지방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들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방은행들은 자산 부실화에 대비해 미리 돈을 쌓아놓는 대손 충당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요. 5대 지방은행의 올해 1분기 대손 충당금 적립액은 2조 2,500억 원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리스크 관리에 나서곤 있지만 지방 경제가 악화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일시적으로 충당금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한미 관세 협의 결과가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합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사전 절차를 밟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인가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습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처음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뒤 다양한 협상 진전 시나리오에 대해 통상조약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차원입니다. 오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패키지 합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선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장하는 우리의 비관세 장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인데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저율 관세 할당 물량,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그리고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 등이 꼽힙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확인했는데요.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요구들이 논의된 이번 한미 협의 결과를 곧 국회에 비공개 방식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